지금 이 채널에서 진행되고 있는 태평양 전쟁사 1943년 10월의 상황 계속됩니다. 현재 거의 모든 전투는 이 원안의 솔로몬의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1942년 8월에는 일본군이 동부 뉴기니 남단에 있는 미른만까지 와서 전투를 벌이다가 격퇴된 적이 있는데요. 1년 1개월 만에 일본군 주력은 이제 동부 뉴기니 북쪽 해안까지 몰린 상황입니다. 마당을 향해 올라가는 호주군 7사단과 별개로 뉴브리튼을 바라보는 후원반도 동부 해안에서는 호주 육군 최정예 9사단이 이 지역을 지키려는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첫 상륙지인 스칼렛 해변을 비롯한 해안을 장악한 호주군은 해발 900m에 위치한 내륙의 세틀버그를 점령한 일본군을 몰아내야 하는데 해안에서 이어지는 비교적 잘 정비된 도로를 따라 가려다가 중간에 지배반항에서 일본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따라서 호주군은 남쪽 루트를 향해 세틀버그에 접근하기로 하고 9사단 20여단 17대대에게 이 임무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스칼렛 해변 북쪽에서 일본군이 출몰하자 호주군 수뇌부는 17대대 병력의 절반 정도를 북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20여단의 나머지 13, 15대대는 핀슈아펜 항구 등 맡은 지역이 따로 있었습니다. 남쪽에서 접근하는 17대대의 중간 목표는 쿠마와 점령입니다. 호주군은 신속하게 움직여 1943년 10월 5일 쿠마와를 점령하고 북쪽에 위치한 CC에 포격을 개시했습니다. 지배반항이 세틀버그를 동쪽에서 접근하는 루트를 통제했다면 쿠마와는 남쪽에서 접근하는 루트를 통제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일본군 기록에도 10월 5일 호주군 일부가 쿠마와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일본군은 80연대 10중대 병력을 쿠마와로 급파해 호주군과 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쿠마와에서 세틀버그로 오는 루트가 뚫리면 호주군이 지배반행을 우회해서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본군은 호주군을 양쪽 루트에서 전부 막아야 했습니다. 호주군은 일본군이 10월 8일 쿠마와를 공격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호주군은 이 공격을 격퇴했고 이날 20여 단의 또 다른 대대인 15대대 병력의 상당 부분이 쿠마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호주군도 보급이 어려워 8일 저녁에는 식량이 전부 떨어졌고 이로 인해 쿠마와 북쪽으로 진출은 할 수 없었습니다. 쿠마와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사이 북쪽 지배반항에서도 일본군이 호주군을 공격했지만 격퇴되었습니다. 10월 10일에는 호주군 9사단 본부가 이 지도 남쪽 핀슈아펜 항에 도착해 이후 전 사단의 투입과 함께 본격적인 작전을 펼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카하시 스미지 일본군 24단 작전 주임 참모가 세틀버그에 도착했고 호주군 병력을 과소평가한 일본군이 세틀버그 수비만 하지 않고 공세를 취하게 되는 상황에 이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다카하시 참모를 세틀버그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미야케 사다이코 24단 80연대장이었습니다. 미야케 연대장은 다카하시 참모를 반갑게 맞이하면서도 야츠레타 스가타, 즉 수척해진 모습이었다고 다카하시 참모가 이후 회상하고 있는데요. 당시 동부 뉴기니 그리고 다른 전선의 일본군이 전부 마찬가지였겠지만 세틀버그의 일본군도 보급, 사기 면에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쯤 호주군 기록에 일본군과 관련해 재미있는 언급이 하나 나옵니다. 일본 전후 기록에는 태평양 전쟁 종전 후 도쿄 대학에 입학한 2명의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참여한 좌담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1941년 7월 졸업한 제55기생이고 다른 사람은 1942년 12월에 졸업한 제56기생이었는데요. 여기서 이 두 사람들은 육군사관학교에서 매일 쓰도록 강요받았던 일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쓰라고 하니까 열심히 썼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기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읽은 상관이 붉은 줄을 긋고 잘못된 부분에는 잘못되었다고 써놓았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불려가서 내용 때문에 크게 혼나기도 했고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관에게 제출해 검사를 받는 일기는 자신의 생각과 하루의 일들을 자유롭게 기록하고 사적인 내용까지 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기와는 달랐습니다. 이러한 전직 장교들의 일화에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일본 육군사관학교의 일기 교육이 학생 지도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 그리고 상관이 일기의 내용을 검사함으로써 일기를 쓴 사람의 사고 방식을
일본군 장교에게 적합한 형태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육군 예과 사관학교에서 1942년에 만든 생도 훈육의 실제라는 자료에는 일기는 개인의 개성과 동향을 파악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생도의 동향과 사상을 살펴 이를 훈육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목적 이외에도 군인이 자신의 업무가 바쁜 와중에도 일기를 빠뜨리지 않고 쓴다면 의지와 실행력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목적으로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길러서 전투 상보 같은 공식 업무 기록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지도부는 일기에는 거짓 없이 진심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기에 적지 못할 짓을 하지 않고 늘 군인답게 떳떳이 행동한다면 거짓을 쓸 이유도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결국 일기를 쓰게 하고 이를 상관이 검사하는 것은 단순히 글쓰기 습관을 기르거나 하급자의 생각을 파악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관이 보고 있지 않는 순간에도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황군이 요구하는 가치관에 맞게 생각하며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야말로 철저한 복종을 몸에 배게 하는 훈련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군대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시작했던 일본군의 이러한 일기 작성 관행은 뜻하지 않게 일본군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이 진행되면서 미군과 호주군이 거의 동시에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세틀버그 전투를 앞둔 시점을 묘사한 호주군 기록에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것인데요. 번역을 해보면 문서, 지도, 포로, 피하 식별 표식, 그리고 일기에 관한 일본군의 보안 상태는 여전히 극도로 부실했다는 것입니다. 극비 작전 명령서와 작전 내용이 표시된 지도 등 중요 기밀 서류가 최전선에서 일본군 장교들의 손에 들려 있다가 연합군에 노획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군 기록에 의하면 일본군은 일본어 자체가 암호 역할을 하고 연합군 측에 일본어를 해독할 줄 아는 인력이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합군은 일본인 2세 병사들을 중심으로 한 통역 번역반을 운영하고 있었고 전장에서 노획한 일본군의 일기와 수첩, 각종 문서를 빠르게 번역해 정보 수집과 작전 계획 수립에 활용했습니다. 일본군은 연합군에 비해 무전기 보급률이 매우 열악해서 실제 문서에 많이 의존했고 군대 내 관료주의와 형식주의가 강해 작전 실패 시 책임을 면하거나 상부 지시대로 수행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공식 문서 자체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전 명령서 등 문서가 아니더라도 연합군이 일본군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중요한 정보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장에서 노획한 일본군 병사들의 일기장이었습니다. 호주군 기록에는 연합군이 일본군에 관한 가장 많은 정보를 바로 일본군 병사, 장교들이 작성한 일기장에서 얻고 있었다고 적고 있고 대부분의 일본군 병사들이 일기장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일본군이 장교, 병사들에게 일기를 강제로 쓰게 만든 그 습관이 최전방에서도 군인들이 일기를 가지고 다니게 만든 것인데요. 정보 보안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일본군의 관행과 맞물리면서 본래 군인의 자기 수양과 기록 능력, 전투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시작된 일기 작성은 역설적으로 전장에서 적에게 귀중한 정보를 고스란히 넘겨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본군의 공식 문서와 개인 일기는 연합군에게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공식 문서를 통해서는 부대 편제와 이동, 작전과 보급 같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고 개인 일기에서는 병사들의 사기와 불만, 전투 경험과 부대 내부의 실제 상황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공식 문서가 일본군의 계획을 보여줬다면 일기장은 그 계획이 전선에서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를 보여준 셈입니다. (1943년 10월) 초에 호주군 기록에는 일본군 병사들에게서 입수된 일기에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는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frustration at the failure, 작전 실패에 대한 좌절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년 전만 해도 동부6인이 전체를 장악할 뻔했던 일본군이 연합군의 공세에 계속 밀려 이제 북쪽 해안 막다른 곳으로 몰리는 것을 일개 병사라도 모를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limitation of Japanese arms,
일본군 병사들이 일본군 무기의 한계를 절감했다는 말인데요. 이건 일본군 소총이 연합군 소총보다 못하다는 뜻은 아니었을 테고 중화기와 야포 등 화력의 열세, 그리고 특히 연합군이 제공권을 장악하면서 일본군은 낮에도 이동과 보급 자체가 어려워져서 일본군 병사들에게 아군 무기의 열세를 직접적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일본군 일기에 Despair at their own situation,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절망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면 금세 희망을 품는 모습 역시 일기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절망적인 처지를 직접 바꿀 방법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좌절과 무력감이 그 고통을 만들어내는 대상으로 인식되는 연합군에 대한 격렬한 분노와 증오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패전과 후퇴, 절망적인 마음 상태 속에서 병사들 사이에서는 과연 일본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필연적인 의문이 일기장에 나타났다고 호주군 기록은 적고 있습니다. 아마도 동부 뉴기니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반대편에 위치한 솔로몬 제도의 일본군, 그리고 일본군 수뇌부도 비슷하게 느끼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이제 일본군은 잘못된 정보에 기인해 다시 한번 후원반도에서 호주군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다음 영상의 내용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